반정 공신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왕을 세운 동료가 불과 1년도 안 돼 그 왕을 향해 칼을 겨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농공 행상에 대한 불만이었죠. 그런데 실록을 직접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괄은 정말 불만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괄의 난 전체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진짜 의문점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괄은 1587년에 태어난 무관 출신입니다.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가던 중 광해군 14년, 그러니까 1622년에 함경도 북병영의 병마절 도사로 임명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부임지로 떠나질 않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로부터 능양군 일당이 반정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정에 합류하기로 결심했고 거사 당일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총대장을 맡기로 했던 김유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거사 계획이 바깥에 흘러나갔다는 소문 때문에 김유가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총대장도 없고 분위기도 뒤숭숭해지자 반정 세력 내부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이때 이귀가 이괄에게 임시로 대장직을 맡겼는데 이괄은 특유의 통솔력으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출발 준비가 다 됐을 때 뒤늦게 김유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총대장직을 다시 가져가 버렸죠. 이괄은 화가 났지만 이귀가 중재해서 금방 화해하고 거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이괄은 반정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거사 이후에는 당연히 중요한 자리가 주어질 거라 기대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알려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괄이 변방인 평안도 부원수로 쫓겨났고 공신 책봉에서도 김유는 1등인데 자신은 2등에 그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불만이 쌓여서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건 조선 후기 문헌인 연려실 기술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직접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짚겠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죠. 얼마 뒤 한양 조정에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이괄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추국청이 열렸고 이름이 거론된 자들이 끌려와 국문을 받았는데 혹독한 신문 끝에 몇몇은 자백했고 몇몇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변자는 여럿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조는 이괄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설마 이괄이 반역을 꾀했을 리 없다면서요. 김유도 이괄을 비호했지만 이귀는 강경했습니다. 이괄이 강한 군사를 손에 쥐고 있으니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엔 제압하기 어려울 겁니다. 역적들의 자백에 그 이름이 나왔으니 당장 잡아다 신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때 이괄은 부원수로서 1만 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조는 여전히 이괄을 믿었습니다. 이괄은 충성스러운 인물인데 어찌 두 마음을 품었겠느냐고 했죠. 신하들이 계속 간청하자 인조는 결국 타협안을 냈습니다. 이괄은 건드리지 말고 그 아들만 체포해 오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괄의 아들이 이괄과 함께 같은 진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부도사가 아들을 체포하러 진지를 방문했는데 소식을 들은 이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역적인데 그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어디 있더냐. 그 말을 끝으로 이괄은 아들을 잡으러 온 근부도사 일행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괄의 다음 목표는 한양이었어요.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도원수 장만의 부대가 안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괄은 전투를 피하기 위해 안주를 우회해서 남하했는데 장만은 자만에 빠져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괄의 후발대와 중군 일부가 반군에서 이탈해 장만에게 투항했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이괄의 병력은 약 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주에서 첫 번째 본격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관군은 정충신과 남이흥이 이끌었는데 병력이 대략 2,000명 수준이었어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군 쪽에서 역도에 가담했다가 어디 무사하겠느냐며 심리전을 펼치자 반란군 일부가 겁을 먹고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도 전력으로도 반란군이 훨씬 우세했고 특히 이괄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해부대가 맹활약하면서 반란군이 승리했습니다.
이어진 마탄 전투에서는 아예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관군이 당했는데 이 전투에서 장수꾼만 7명이 전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정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어요. 다음 방어선은 임진강이었습니다. 한양 바로 앞이었죠. 그런데 관군이 병력 배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인 이괄은 신속하게 임진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코앞까지 밀고 오자 조정은 파천을 결정했습니다. 도성을 떠나기 전에 역모 혐의로 잡아뒀던 자들을 전부 처형했어요. 반군에 내응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난 방향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김유가 영남은 문을 숭상하니 무를 숭상하는 호남이 낫다고 주장해서 전라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숭례문이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를 쇠막대로 부순 뒤에야 겨우 도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한강에 도착했더니 이번엔 배가 없었어요. 병사 한 명이 수영으로 강을 건너가 배와 사공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아직 배에 타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먼저 타겠다고 난리를 피웠고 이경직이 칼을 뽑아 위협한 뒤에야 인조가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인조가 강을 반쯤 건너 한양 쪽을 돌아봤을 때 도성이 이미 불길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1624년 음력 2월 10일 이괄은 왕과 대신들이 떠나고 비어버린 한양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양 백성들이 이괄을 두 팔 벌려 환영했거든요. 인조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조가 한양을 떠날 때 역모 혐의가 있었던 인성군과 흥안군을 데리고 나갔는데 인성군은 순순히 따라갔지만 흥안군은 몰래 도망쳐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이괄은 흥안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한편 수원까지 내려간 인조는 대신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한 신하가 반란군에는 전투에 능한 항해 부대가 수백 명이나 있으니 왜군을 끌어다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원익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를 기회로 왜군이 더 많이 몰려오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였죠. 결국 왜군 지원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때 관군은 도성 근처에 집결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마땅한 전략이 없어 고민하던 중 정충신이 안현을 점령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안현을 차지하면 한양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공격해 오면 높은 곳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남이흥도 같은 생각이었고 관군은 밤사이에 몰래 안현으로 이동했죠. 이때 정충신은 안현 봉화대를 지키는 병사들을 기습해 제거하고 이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봉화를 평소처럼 올려두었습니다. 그렇게 관군이 안현을 조용히 장악했는데 이괄은 다음날 아침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거든요. 옆구리에 끼고도 고지를 점령하면 다르냐? 이번에야말로 장만의 목을 베고 관군을 전멸시켜라. 자신만하게 경사면을 올라 돌격했지만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반군 수백 명이 전사했고 이괄은 말을 돌려 도성을 탈출했어요. 경기도 광주까지 달아나 폐잔병을 수습하고 재기를 노렸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병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결국 이괄의 부하들이 이괄과 반군 핵심 장수들의 목을 베고 추격해온 관군 앞에 투항했어요. 흥안군도 처형됐고 반군 수뇌부의 가족들도 처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조와 대신들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너희 공신들아 잘난 체하지 마라. 그들의 집에 살고 그들의 땅을 갖고 그들의 말을 타며 그들의 일을 하면서 너희와 그들이 과연 무엇이 다르더냐.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괄의 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자료들을 꼼꼼히 비교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로 보통 두 가지가 거론되는데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것과 이등 공신에 그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려실 기술이라는 조선 후기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고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변방 보직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반정 직후 이괄은 정삼품 한성판윤에 임명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겸 수도방위사령관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이게 한직입니까? 왕이 머무는 수도 한양의 책임자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후 도원수 장만이 인조를 찾아와 북방 상황을 논의하면서 쓸만한 장군이 부족하다며 이괄을 평안도 부원수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인조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괄에게 군사를 1만 5천 명이나 내줬습니다. 웬만한 신뢰 없이는 이렇게 많은 군사를 줄 수 없거든요. 게다가 이괄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왔을 때 인조가 그걸 믿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인조는 직접 이괄을 불러 후금과의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괄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괄이 변방으로 쫓겨났다고 불만을 품었을까요? 이등 공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사 당일 김유가 늦게 나타나서 이괄이 임시 대장직을 맡았다가 다시 뺏긴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료실 기술에서 이괄이 김유에게 칼을 겨눴다고 하는데, 정작 인조 반정 이틀 뒤에 김유가 인조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괄은 지금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니 수도에 두어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안도로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괄을 한양에 남겨두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김유였다는 겁니다. 칼을 겨눈 사이라면 고작 이틀 만에 이럴 수 있을까요? 공신 책봉 때도 김유는 이괄이 2등에 그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괄은 처음부터 반정을 결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사 당일 직접 무장하고 나서서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부대를 정비하는 데 공이 컸기 때문에 2등 공신 중 맨 앞에 올렸다. 즉 최초 결의자가 아니라 1등이 안 된 거고, 나머지 중에서는 가장 앞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감싸준 김유가 직접 설명했는데 이걸 두고 불만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죠. 더 흥미로운 건 이괄을 최초로 고변한 자들 중에 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문이는 이괄의 난이 진압된 뒤 공신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다른 명망 있는 사람들을 역모로 고변했다가 무고로 밝혀져 오히려 자기가 유배형을 받았어요. 인조 초기의 혼란을 틈타 허위 고변으로 출세를 노렸던 인물로 보이는 거죠. 뭔가 꺼림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괄은 대체 왜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괄이 추국을 받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유가 기록에 남았을 텐데, 이괄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신문도 받기 전에 목이 잘렸거든요. 정말 충동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계획이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괄의 난은 불만을 품은 공신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불만의 근거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인조는 이괄을 끝까지 믿었고 김유는 이괄을 챙겼으며 공신 등급도 사정을 감안한 결과였어요. 그런데도 이괄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는 가끔 이렇게 답없이 남기도 합니다. 이괄의 진짜 속마음은 그가 죽으면서 함께 사라진 셈이죠.